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시민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저희 민권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민권센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권센터는 1984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36년이 됐습니다. 주로 네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민운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 시민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동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외교라는 것도 시민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민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제 공공외교라는 건 좀 한국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자면 뭐 국제평화, 한반도 통일, 연대운동, 그런 걸 펼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시민운동은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시민운동 얘기를 저는 드릴 겁니다. 그리고 민권센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권센터가 시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치중을 해왔었는데요. 1996년에 미국 정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트 깅그리치라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Contract with America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 이민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선거 전략으로 채택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공화당 선거 전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하면서 표를 긁어 모으는 것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반이민 추세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공화당이 그렇게 반이민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공화당이 아시다시피 1986년 서류 미비자 대사면 같은 걸 펼쳤을 때 레이건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이민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1996년 이전에는 아시안이나 이 한인들 같은 경우도 공화당원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민주당 경우보다. 근데 이제 1996년부터 그런 공화당의 반이민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서서히 20여 년이 지났죠.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원이 한인이나 아시안들이 훨씬 더 많고 공화당원이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공화당의 정책이 이민사회를 옥죄기 때문이에요. 이민사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가 199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반이민 추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6년에 처음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 권익옹호 운동과 함께 동시에 정치력 신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또 선거 참여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 봉사 활동도 더욱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민자 권익 운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봉사도 무료로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다카라고 서류 미비 추방유예 받는 청년들 위한 신청과 갱신 등등 그런 이민 서비스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회봉사 활동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라든지 주택 지원이라든지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 보다 익숙해지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들 프로그램은 Youth Empowerment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청소년 권익 증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커뮤니티 활동,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권센터는 그 단순히 뉴욕 지역 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 전역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LA의 민족학교, 시카고의 하나센터, 필라델피아의 우리센터, 그리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는 걸 결성을 하고 버지니아에도 오피스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도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지금 일을 펼쳐나가고 있어서 그런 전국적인 이제 영향력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늘 주요 주제인 이번 선거 이후에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이 저희들은 한인 단체고 아시안 단체고 이민자 단체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한인 아시안 이민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는 단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과연 한인이나 아시안 이민자들이 어떤 성향을 보였는지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 참여 활동, 선거 참여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출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주로 플러싱 지역,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5-6개 지역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나오시는 아시안들을 상대로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개 투표소에서 이제 출구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대상은 민주당원이 52%, 57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화당원은 179명, 16%, 무소속이 291명, 26%였어요. 무소속이 공화당보다 더 많아요. 이 아시아 투표자들이 이미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96년 이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타 정당도 41명이나 됐어요. 33.7%.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었죠. 누구를 찍었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606명으로 54%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421명, 38%였어요. 즉 뉴욕 주에서 한 55대 45 정도로 나왔어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가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좀 더 적죠. 한인들이.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나 공화당이 아닌 다른 후보들한테 투표를 한 사람들도 24명 정도 있었어요. 뭐 녹색당 후보도 있었고 뭐 등등 다른 후보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싱 지역은 이랬는데 전국은 어땠느냐? 이건 이제 CNN에서 출구 조사를 한 건데 일단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57%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바이든은 42%였어요. 백인은 확실히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흑인은 무려 87%가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라티노는 66%가 바이든을 찍었고요. 아시안도 63%가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그럼 플러싱 지역이 아까 54%였죠. 뭐 비슷해요. 예?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나누면 트럼프는 백인 지지가 57%, 바이든은 47%, 바이든은 유색인종들의 지지가 72%예요. 72%. 그리고 트럼프는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일단 과연 한인과 아시안 또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어떤 시민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알죠. 왜냐하면 시민운동이라는 건 결국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유권자 비율을 보면은 백인이 이번에 65%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백인들의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 라티노가 13%, 흑인이 12%, 아시안이 3%, 기타가 6%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바이든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의 그 성향을 또 살펴보면 과연 저희들이 어떤 시민운동을 펼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두 나라예요. 인종 불평등에 대해서 바이든 지지자들은 91%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 트럼프 지지자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8%예요. 8%. 인종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든 지지자는 82%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트럼프 지지자는 14%에 불과합니다. 14%. 경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가 바이든이고 82%가 트럼프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속내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82%가 경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쇄하고 규제하고 막는 걸 다 풀으란 얘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왜? 가게 다 문 열고, 왜냐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다만 지금 경제를 잡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의 뒷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풀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트럼프의 정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범죄와 치안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28%, 트럼프 지지자 71%입니다. 이건 뭐에 영향이 많이 있느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문에 그렇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문에 무고한 흑인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시위가 들끓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물론 폭력 사태도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치안 문제는 무려 71%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정책인데, 이것도 63대 36. 건강보험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바이든 쪽이고 63%, 트럼프 쪽은 36%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시민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꼭 이번 선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쭉 펼쳐왔던 시민운동은 지금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과 항상 이제 맥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었죠, 이미. 그 선거 전에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한 내용인데요. 이건 미국 전체 국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전체 국민들의 90%가 국민 아동 건강보험을 원해요. 81%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80%는 친환경 그린 뉴딜, 76%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76%가 렌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70%가 국민 건강보험을 원해요. 76%가 국민연금 소셜 시큐리티 은퇴한 뒤 받는 돈의 확대를 원하고 67%가 최저임금 15달러를 원하고 68%가 크레딧카드 이자율의 최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63%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길 바래요. 60%가 무료 대학 교육을 원하고 58%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원하고 57%가 대형 금융기관은 분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과반수가 넘죠. 모든 국민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모두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는 없었어요.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도 저희는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시민운동의 역할입니다. 시민운동이 모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은 절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어느 한 정당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정책이 시민운동에 조금 더 가까울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시민운동이 정치에 종속되는 순간 그거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김동찬 대표님이 쭉 설명하신
그런 정치인들 후원 활동이나 정치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이 그런 공공외교, 국제평화, 연대운동과 이 미국 내 시민운동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저희들은 정치인들한테 절대로 후원금을 내지 않습니다. 낼 필요도 없고요. 돈 일단 한 푼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위하죠. 그리고 찾아가서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정치인들이 후원금 같은 거 안 받아도 저희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정치에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되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정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계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정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인 정치인들도 많이 필요하고 한인 정당인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진 한계는 뭐냐? 결국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당의 뜻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막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조금씩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맨날 싸울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정치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후원을 하거나 정치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공외교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풀뿌리 진정한 시민운동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 그 위에 두 개 안 합니다. 안 하고 정책적 요구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운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이 무슨 시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바니 주의회로 올라갔는데 올바니 주의를 올라가면은 버스를 10대 이렇게 대절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주회 앞에서 대규모로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원 사무실과 약속을 다 잡아요. 다 약속을 잡아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거다. 다 만나줘요. 안 만나줄 수 없죠. 왜냐? 밖에 수천 명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저희들은 택해서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칫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선거는 그냥 민주주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민주주의의 한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는데 이 시민운동은 결국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도록 돕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희들은 더 많은 일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정권에 따라서 저희들 활동 방식이 많이 달라지죠. 저희들의 정책과 아주 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희들의 활동 방식은 더 투쟁적이 되죠. 전문성보다는 투쟁성이 강요됩니다. 왜냐? 말을 안 듣거든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죠.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활동을 펼치고. 근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좀 달라져요. 뭐냐? 민주당 정권은 어차피 지금 소수계의 표가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정권이에요.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아까 보여드렸듯이 투표율을 보세요. 뭐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표가 없이는 민주당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말을 다 듣는 건 결코 아니죠. 하지만 저희들하고 가깝게 일하려고 자기들도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투쟁성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미 비자를 합법화 시키겠다 민주당이. 근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자기들이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민자들이 아닌데, 이민사회가 아닌데. 그럼 저희들이 서류미비자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끝에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걸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가이드를.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건강보험 문제도 있고 조세 정책 문제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한인사회, 아시안 커뮤니티, 이민사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 민주당 정권 안에서의 저희들의 과제예요. 하나는 이민자 권익에서 서류 미비자에 합법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전개할 때 때로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저희들이 서류미비자 합법운동을 지금 20여 년을 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루어질 것 같은 것만 하는 게 시민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뉴욕주에서는 18년을 운동을 한 걸 이뤄냈어요. 지난해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저희들이 발음이 좀 이상해서 18해 동안 그 활동을 펼쳐왔던 거예요. 결국에 이뤄내잖아요.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연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정부가 아니라,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류미비자 1000만 명이 넘고 한인들 2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아시다시피 LA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들 서류 미비자를 모두 쫓아내면은 하루면 망해요. 하루면.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서류 미비자들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신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인들 같은 경우 이제 통계로 보면은 7명 중에 1명이 서류 미비자예요. 근데 실제로는 항상 이게 숫자가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류 미비자. 여기 뭐 계신 분들 다들 본인이 아는 서류 미비자 분명히 있고, 없다 하더라도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서류 미비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남자 여자 빼고 가장 큰 집단이 서류 미비자예요. 한인사회에서. 남자 여자 반반, 서류 미비자가 5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집단이 있죠. 지금 다카 서류 미비 추방 유예받고 있는 청년들. 이 친구들은 부모 따라서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런 죄 없이 부모 따라 왔다는 이유 때문에 서류 미비자가 된 친구들이에요. 이게 미 정부에서 한 70만 명 가까이 있어요. 한인들도 10,000명 정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합법화시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시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 이름까지도 나와 있어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라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되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면 199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당도 서서히 바뀌어서 모두가 거의 지지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시민운동이 끊임없이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넘으면은 이제 민주당은 거의 100% 지지해요. 그래서 상원, 하원,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민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 일부에서도 지지를 해요. 뭐 들으셨지만 갱 오브 에잇이라고 민주당 4명, 공화당 4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의 상원의원들이 이 반이민 추세가 극성을 부리는 이 와중에서도 포괄적인 이민법 개헌 추진을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도. 그랬는데 뭐 물론 씨도 안 먹혔죠. 공화당 다수 의원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 됐고, 상원이나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뤄내는 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첫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아까 우리 출구조사 결과에서 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하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처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 너무 이게 급속하게 늘어나서 숫자도 지금 뭐 파악하기가 막 저기 맨날 바뀌니까. 근데 벌써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0여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어요, 미국에서. 이 지금 선거 전까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계속 과소평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건지 알 수 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2,700여 명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온 미국이. 온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도 안 돼서 그 2,000여 명의 100배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20여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가 100번 일어난 거예요. 9.11 테러가. 근데 9.11 테러가 100번 일어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어이없는 일인데. 그래서 새로운 정권 안에서 시민운동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하게 할 수 있을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 서류미비자하고 또 연관된 문제이기도 한데,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금도 나눠주고 했죠. 아주 악독하게 서류미비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서류미비자들한테 1,200불 지원금을 안 주는 것뿐 아니라 4인 가정, 뭐 5인 가정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서류미비자가 있으면 그 가정 전체를 안 줬어요. 그 가정 전체를. 이거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얼마나 반이민 정권이면은 한 명만 서류미비자면 그 가족 전체를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미비자들은 아시다시피 주정부에서 실업수당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 같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저희 민권센터도 100만 불을 모금을 해서 1,480가정에게 나눠주고, 또 최근에는 뉴욕 한인회에서 또 한인사회 안에서 100만 불을 모금을 해서 지금 거의 1,500가정 정도에게 식료품 지원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커뮤니티가 정부가 해주질 않으니까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그런 지금 활동을 펼쳤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그리고 추가 부양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민주당과 공화당이랑 협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더 늘려주자.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죠. 네? 공화당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죠, 서민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업들한테만 경기 부양금을 계속 지원하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냐면, 미 전역에서 4천만 명 이상이, 뉴욕에서 100만 가정 이상이 렌트를 못 내서 쫓겨날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명확한 대책.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cancel rent. 렌트를 면제해줘라. 렌트를 면제해줘라. 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시민운동권이 이제 그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센서스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는 선거구 재조정입니다. 두 번째는 연방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결정이에요.
선거구 재조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 현재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있고 또 한인이 남편인 그레이스 맹 중국계 연방 하원의원 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아시안들인데 이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물론 이분들을 위한 한인 사회나 아시안 커뮤니티의 지지 활동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선거구 재조정을 할 때 아시안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선거구를 재조정 시킨 거예요. 그거에 성공한 거예요. 이 백인들 정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밀집돼 있는 선거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쪼개고 싶어 해요. 왜냐? 그게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결국 그쪽에서는 아시안이 밀집돼 있으면 아시안 의원이 나오고 흑인들이 밀집돼 있으면 흑인 의원이 나오고 라티노가 밀집돼 있으면 라티노 의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야 계속해서 백인들이 자기들이 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의원들 수도 적고 정치적 영향력도 적은데 그것마저 쪼개버리면 그럼 영향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머리 터지게 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서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이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거기 공청회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줄기차게 이제 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방 정부 재정 지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이 소수계 커뮤니티에도 지원을 할 것이냐. 이 시민운동이나 정치가 이 가장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밥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그래서 이 서민들하고 부유층하고 과연 정부가 어느 쪽으로 더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지 친부유층 정책을 펼치는지 그거에 대한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시민운동이나 정치는. 그래서 뭐 절대 다수가 서민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2% 얘기했었는데 최고 부유층 2%, 요새는 뭐 1%대 99%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이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그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트럼프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최고 부유층도 그 세금 비율 다 낮춰줬잖아요. 각종 세금 혜택 다 줬잖아요.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근데 저희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다 어떻게 써야 될 돈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서 서민들에게 써야 될 돈이고, 각종 복지 혜택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써야 될 돈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바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이제 시민운동,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민자 권익, 서류미비자 합법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센서스를 토대로 한 이 선거구 재조정과 그 다음에 연방 정부 재정 지원 분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이 세 가지가 이제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이 시민 운동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시민 운동은 물론 저희들은 소수계이기 때문에 소수계를 위한 시민 운동을 하지만 이건 물론 저희들이 항상 견지해야 될 생각은 저희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시민 운동을 펼쳐서는 안 되죠. 결국에는 미국 전체의 앞날을 위해서 이 시민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 시민운동이 이제 때로는 왜곡돼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펼쳐지는 시민운동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2010년도에 법을 하나 새로 만들었죠. Citizens United라는 이제 법인데 시민들 연합이에요. 근데 사실 시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인데 연방 대법원까지 갔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슈퍼팩이죠. 슈퍼팩. 슈퍼팩이라는 게 이제 폴리티컬 액션 커뮤니티라고 특정한 액수 규제 아래에서 정치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2010년대에 슈퍼팩을 허용함으로 해서 이제 부자들이 대기업들이 무제한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제한으로. 근데 자기들이 이거를 이름을 Citizens United라고 지었어요.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아니죠. 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죠. 결국에는 특정한 부유층 이익 집단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시민운동을 저희들이 이제 펼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민운동을 펼쳤을 때 결국은 미국의 미래도 지킬 수 있는, 미국의 미래도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제일 앞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지금 평통에서 하고 있는 공공외교, 이거를 이제 미국의 시민운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국제 평화 한반도 통일 연대 운동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미국 시민들이지 한국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공외교라는 표현은 한국인으로서 쓰는 표현이고 우리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에게 정확한 표현은 국제 평화. 왜냐?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결국 평화 운동이잖아요. 국제적인. 그래서 한반도 평화 통일 이제 국제 연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건데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의회에서 이제 물론 이제 민권센터나 이런 단체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국제 활동과 이 미국 내 운동이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진행이 됩니다. 그걸 섞다가는 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이런 미국 내 시민운동의 모델을 사실 이 국제 평화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대중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 바로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는 아니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의 한반도의 통일 문제고 평화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시위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는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민운동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런 시민운동의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지금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종전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시민운동의 방법으로 압박해서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발의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활동도 이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 평통 위원님들도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물론 평통의 이름으로 특히 이런 시민운동을 하기는 더 힘들어요. 평통의 이름으로. 평통은 이제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외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미국 내 시민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철저하게.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통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는 하기 힘들지만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 미국에서 살아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단순히 소수계만이 아니라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